네,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 이르면 내일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나올 것인지 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만 두 번째 ICBM급 또 밤에 발사해서 이것이 혹시나 ICBM급이겠느냐 했는데 ICBM급으로 확인이 됐고 더 지난번보다 추정 사거리도 늘었고요. 어쨌든 좀 기술적으로 진전됐다 이런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전 배치가 학장님 보실 때는 실전 배치가 이제 머지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한 발 더 다가섰다. 우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4일에 비교해서 네. 불과 24일 정도뿐이 안 되었지만은 예. 고도가 한 900km 가까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3,724km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거리도 또 더 늘었고요. 네. 그다음에 비행 시간도 늘고 하여간 전반적인 기술적 재원들이 불과 한 3주 정도뿐이 안 됩니다만 상당히 진화가 된 것만은 분명을 하고. 예. 또 이제 이춘희 아나운서를 통해서 북한 미사일 발사의 결과를 갖다가 세계에 이제 과시 및 홍보를 하면서 한 얘기가 최종적인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최종적인 기술적 재원들을 확정을 하였다. 이 말은 이제 상당히 이제 무기급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스스로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우리 국내라든지 미국의 미사일 관련 분석하신 분들도 대륙간 탄도탄으로서의 어떤 이 세부적인 것은 조금 아직 미흡할지 모르지만은 예. 어쨌든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갖췄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ICBM 미사일의 관건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느냐 아니냐 예.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아직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일단 홋카이도 부분에서 이 관측된 성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는 이제는 아마 이 재진입 기술도 한 빠르면 1년 내에도 완성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리고 1년 이내에는 가능한 아니요,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예. 거고요. 근데 이게 아주 북한의 능력을 군사적으로 대비할 때 다시 말해서 최대로 좀 개발된 걸로 보자면 이미 가지고 있거나 예. 조만간에 가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한 두 가지 정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요. 첫 번째는 이 북한이 지금 대외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한 이후에 내는 멘트가요. 예. 미국에서 내고 있는 질문에 대한 어떤 응답 형식이라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거리가 그 정도 나오겠느냐? 기존에는 한 2, 3천 나왔는데 정말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8, 9천 예.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 7월 4일 날 화성 14호 처음 발표하고 난 다음에 미 국방당국에서 나온 게 재진입 기술이나 정교성 면에서는 아직 이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더니 이번에 발표된 게 마치 그걸 반박하듯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보여주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는 북한도 재반 사정에 뭔가 지금 좀 몰려 있는 게 있다는 게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무기 체계가 발달되는 이 양태를 보면은요. 일정하게 한 무기 체계의 완성도가 완전히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진보된 무기 체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제 무수단을 몇 번을 쐈느니 실패를 했느니 지금 무수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배치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SLBM 쐈다가 북극성 이러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거꾸로는 하나 지금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기술 자체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북한이 마음속으로 어떤 시한을 정해놓은 거라는 거죠. 이 시기까지는 완성을 했거나 아니면 완성되는 걸로 세계에 인식돼서 뭔가 시급함이 있다라는 의미. 그렇죠. 핵국 반열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핵보유국 반열에 올라가야 된다는 뭔가의 이 나름대로의 북한 나름대로의 초조함이 그런 데서 시사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ICBM급 진전된 ICBM급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다음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제 6차 핵실험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뭐 조만간 어떻게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단정은 사실은 어렵죠. 뭐 단정 어렵겠습니다. 단정 예. 어렵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6차 핵실험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사실은 뭐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어떤 전략적인 김정은의 결심만 내리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 가장 빠른 것은 제가 볼 때 뭐 한 1, 2주일이면은 실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미 갖추었다고 보고 또 실제 5차까지의 핵실험은 사실 뭐 저 플루톤뿐만 아니라 우라늄탄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정폭 핵분열탄을 실험했다고 스스로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 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과시가 안 됐거든요. 아직까지도 10킬로톤을 초과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위력 과시라든지 6차에서 확연하게 다른 이전과는 다른. 그렇죠. 이전과는 다른 어떤 위력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력을 보이지 않으면은 소형화된 어떤 그 무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예. 능력을 갖췄다라는 이런 두 가지 등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히 6차 핵실험도 지금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도 있고 늦어도 금년 내에는 하지 않겠느냐 이런 한다면 생각이 그 부분에 듭니다.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예. 있겠고요. 예, 다만 이제 6차 핵실험은 예. 변수가 있어요. 어떤 어떤 변수가 변수? 이게 미사일처럼 궤적이나 낙하물이 관찰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핵실험 같은 경우는 이 위력이 지진파로 측정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차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소형화가 얼마만큼의 이 폭발물을 썼는지 어느 정도 알 크기의 수는 탄두를 없겠네요. 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발표하는 대로 가게 될 텐데 사실은 어떤 위력을 보여준다면 6차 핵실험 자체가 이제 이게 소형화도 가능하겠다 하는 건 결과적으로 최대 폭발력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기존에 보여준 것과는 아마 차원이 다른 한 50킬로톤이 넘는 폭발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과연 나올 수가 있느냐에 대한 기술적인 딜레마도 혹시 걸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의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은 그야말로 좀 밤에 기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 당국이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 우리 군 당국의 사전 탐지 능력도 좀 미흡한 거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꼭 국방부 편을 들어준다기보다는 사실 한 도둑을 열 경찰이 못 막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북한이 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CNN에도 나왔지만은 이 미사일 발사 징후들을 한번 노출시켰단 말이에요. 예. 시키고 그동안 주로 보면 새벽, 이른 아침에 미사일 발사들을 했거든요. 예. 하다가 장소 자체를 갑자기 이제 자강도로 변경을 하면서 심해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아마 나름대로 그 관측으로부터 은폐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도일 가능성이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그 이동 미사일 발사대에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그만큼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활동을 벌여서 이 시선을 분산시킬 경우에는 제대로 잡아내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기동이 있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예측력이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잡아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잡아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100% 잡아내는 것이 목표죠. 목표인데 예.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볼 때 이 국방부와 한미정보당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 한미정보당국에서는 사실은 그 면밀하게 북한 미사일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준비 상태를 거의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단지 정확한 시간과 장소만은 이게 그 북한이 조금 옮기려면 언제든지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성을 가지고 주로 관측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위성이라는 것이 실시간 계속 보는 게 아니거든요. 몇 시간 한 번씩 돌아가서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그런 이 정보 능력을 갖는 것이 제가 볼 때 제일 급하다는 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이제 소위 말해서 상당히 영활하다라고 하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일 날 북한이 얘기하는 전승절 날 사격을 아마 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지역에서 비가 오고 하니까 사전 준비된 다른 장소, 이제 예비 진지를 갖다가 놓고 보면서 차라리 야간에 쏘면은 좋겠다 해서 27일 날은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그 간부들 대동하고 혁명열사능에 가서 참배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뭐 이 세계적인 어떤 여론을 갖다가 이 흐트러 놓고 그다음에 실제는 그날 본인이 오늘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28일 날 그것도 28일 날 저녁에 사격을 하라고 본인이 사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의 어떤 정보 이걸 갖다가 이 따돌리면서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의 효과는 극대화하는 이런 어떤 북한의 영활성을 이번에 또 다시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북한이 좀 조급한 느낌으로 보여주기에 그렇죠.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긴 네, 한데요. 그 예. 능력도 늘어나고 있지만 나름대로는 분명히 초조감이 좀 묻어나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네. 뭐 시작도 못 해보고 군사 당국 회담 제안도 했고 또 적십자 회담도 제안했는데 네. 다 무시되고 마치 좀 남한은 좀 빠져 있어라 일단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어떤 대북 전략이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그걸 덥석 받으리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 그 베를린 구상에서 나왔던 이 평화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북 대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봐요. 다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 능력을 시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한 대비를 계속 갖춰나가겠다. 그리고 국제적인 압력에 동참을 하겠다는 메시지는 뭐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히려 문제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강경으로 몰려갔다가 또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가 이것이 문제죠. 기본적으로 베를린 구상의 기조 자체는 분명히 그 이 평화와 대화 기조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베를린 구상은 평화 협력에 대한 비전을 밝힌 거지. 이걸로 대북 정책을 이른바 얘기하는 몰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큰 그렇기 틀에서의 때문에 뜻을 얘기했던 그 거죠. 일종의 선후 관계하고 시기 조정이 조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앞으로 이런 구상을 또 한번 남북관계 비전에 대한 구상을 던진다면 상징성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우리가 드레센 선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베를린 구상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베를린 선언도 그랬고요. 이 우리가 독일이란 이 지역을 생각을 할 때 네. 대부분 우리가 방점을 두는 것은 평화 그리고 통일 이후에 굉장히 독일이 오히려 성공적인 사례란 말이에요. 북한이 방점을 두는 건요 흡수예요. 흡수고 한 체제가 자기와 비슷한 체제가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실질적으로 북한도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장소를 만약에 할 때 예. 개혁 개방의 그 시발점이었던 호치민이나 아니면은 상하이. 제가 보기엔 그리고 꼭 외국 나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판문점에 한번 방문하셔서 판문점 선언 같은 것들도 앞으로 대북관계 비전을 밝힐 때는 이 어차피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대화 분위기를 역설을 하는 거라면 상대방이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징성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대화의 방점을 두기 위해서는 상징적 면에서 좀 장소의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대화라기보다는 대북 강경 모드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사드 발사대 4개에 대한 추가 배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는 북한에 대한 안 될 것이다, 이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또 대북 제재 차원에서 우리가 방어 차원의 사드 도입을 이야기를 하면 또 이 사드 도입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양비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중국을 우리가 좀 설득을 해내야 하는데 속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우선 중국의 사실은 사드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주장이 대단히 무리한 거죠. 무리하고 우리의 주권을 갖다가 무시한 그런 이제 일련의 처사밖에 볼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어제 그 추가 사드 배치 4기를 이 이제 성주기지로 조속히 배치하기 위한 협의를 지시를 한 것은 제가 볼 때 잘한 걸로 생각이 돼요. 단지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또 임시 배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또 임시 배치하고 나면 다시 그러면 정식 배치를 다시 할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6기가 정상적으로 이제 배치가 돼서 정상적인 임무가 이번 기회에서 시작이 되게끔 하고 그것이 미국에도 그렇고 중국에게도 그렇고 아주 확실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한데 또 어떤 그 뭐 환경 평가라든지 이런 등을 통해서 임시 배치했다가 정상 배치가 되거나 또는 환경 영향 평가로 인해서 결과에 따라서 배치 여부가 또 다르게 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어떤 그 메시지를 중국이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은 잘했지만은 그 방식이 조금 더 세련됐거나 아니면 그 확고한 우리의 어떤 그 의지를 갖다가 밝혔으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과의 갈등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그런 임시 배치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사실은 사드에 관해서 최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사드 배치는 사실은 지금과 같은 기조를 빨리 가졌더라면 오히려 중국하고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마찰도 적었고 중국에게 불필요한 어떤 과다 기대도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네. 오히려 좀 이 배치를 갖다가 마치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 나서 어떤 의미에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중국에게 주었고 또 실제 그 미국 가서는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조야에 얘기한 거하고 중국에 가서 또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한 얘기가 이제 뉘앙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이 쓸데없는 사드에 관해서 불필요한 우리에 대한 기대를 그래요. 더 갖게 했던 그것이 좀 저는 아쉬워졌다는 거죠. 네. 네. 끝으로 이제 내일 이르면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항상 고강도 제재안을 얘기하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중국과 어떤 러시아의 스탠스도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일단 보니까 북한의 화성 14에 대해서 러시아가 ICBM급 아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데 제가 이제 어떤 제재 그안 도출 반대를 위한 어떤 명분을 까는 게 아니다. 또 이런 분석도 그렇죠. 나오는데 예.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네.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실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대북 원유 이제 송출 중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동자 송출의 전면 이제 중지가 되게 되면 러시아는 이제 시베리아 개발 문제가 좀 타격을 입게 되고 알겠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북 삼성이 또 혼란 지역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은 미국에 비해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자체를 조금 낮춰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침소봉대하고 있다 그리고 대화 안 하고 있다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보다 말빨이 쓸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대화적이 했거든요. 네. 이미 했는데 지금 돌아온 게 이런 미사일 발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아마 이런 쪽에 설득 논리를 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을 공지에 몰거나 위기에 완전히 가기 하기 위해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북한을 대화에 지금까지 봤지만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단기적이고 압축적이고 단호한 어떤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 멀리 갈 생각하지 말자. 이거 어차피 북한이 태도 변화하면 또 그때부터는 제재 완화가 논의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단은 강력한 공동의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네. 북한을 궁지에 물기 위함이 아니라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